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거리두기 해제 첫날의 표정과 검찰 수사권 분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는 사직서를 반려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데 전문가와 함께 법안 처리 등 전국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험난한 청문회 전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유행 감소세와 주말 휴가가 겹쳐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가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도 오늘부터 시작돼 당국이 북한의 반응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죄인에게는 대박, 국민에게는 독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저녁 7시부터 법사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시작을 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7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아직 의원들이 다 도착하지 않아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오늘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4월 안에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겠다는 당론에 따라 오늘 소위를 열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소위를 개최하자 일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도 회의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참석 전 일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에게 가장 유리한 방탄 법안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회부 절차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일소위를 소집한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하듯이 검수완박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는 이 법안에 반발해서 오늘 오전에는 열흘 만에 다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6시간 반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고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총장의 면담 결과부터 지켜보겠다며 회의 결과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검장 회의 결과는 나와 있는데 발표는 일단 보류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 결과 발표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고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총장의 면담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고검장 회의는 오후 4시쯤 종료됐습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6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완석 대전 고검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일괄 사퇴 등 거취로 논의한다고 말했고요. 조중태 광주 고검장은 법안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부 시스템과 경찰, 검찰 등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고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호수 검찰총장은 연가를 냈다가 오후에 출근했는데요. 김 총장은 대검청사에 2시간 머무른 뒤 오후 4시쯤 청와대로 출발했고 조금 전에 대검청사로 도착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사표 시점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인 문제라 앞서 입장문을 낸 것을 봐달라. 그리고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 지금 본인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갖고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며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 상황과 검찰의 움직임,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강조해왔던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합당을 전제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 합의한 지 40여일 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공동정부 초석을 놓고 정강정책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사실상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당명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2명이 임명됩니다. 국민의당 당직자 가운데 일부는 고용이 승계되며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과 함께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이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신청인이 포함된 3인 이하의 지역이 또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당 신청인을 포함해서 본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13석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 대표가 줄곧 강조한 새 정치와 정치 교체를 통한 제3지대 정치는 더욱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당장 안철수 대표의 오랜 측근이기도 한 권은희 의원이 합당을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국민의당 내부 여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한 데 이어 국민의당까지 국민의힘과 하나가 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줄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줄어들고 거대 양당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게 됐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며 인선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개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정까지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 논란을 묻는 거듭된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명 철회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지명 철회나 사퇴 권고 없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엄호, 강행 기조가 뚜렷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아버지가 교수고 병원장인 아이가 실력으로 대학에 간 건데 조국 사태와 뭐가 똑같은지 얘기하라며 조작이나 위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적임자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수위원회도 일단은 진실이 우선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발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밝혔고 국민 감정상 정서상 받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각을 시키면 되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그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990년생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만큼 거취를 직접 결단하라고 촉구했고, 하태경 의원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억울하더라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 낙마, 나아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 당선인까지 날카롭게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소야대 정국 속 정 후보자 논란은 윤석열 정부 첫 조각과 청문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늘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전국에 미칠 영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단일화를 이제 약속한 지 47일 만입니다. 드디어 합당이 의결됐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죠.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네, 뭐 전국 의원의 의결 같은 게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는 있겠지만 합당 드디어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혹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름대로 잠깐 어떤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당까지 훼손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 합당이 이루어졌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수위원장에서 심지어 이제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인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러한 어떤 과제를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본 것인지 어쨌든 합당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오늘 이제 예상대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하고의 어떤 식사 자리에서 이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나 뭐 어떤 이런 뭐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묘수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고요. 네. 오히려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대선 때 단일화를 합의를 했고 이후에 그 연장선에서 공동정부와 합당을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한간의 예상대로 인수위원장을 사퇴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파장 그것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만은 있지만 결국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 뭐 주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아무래도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 양당의 합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려웠을 텐데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다소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소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예.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에 주력해서 좀 풀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당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과 당의 합당을 놓고 뭐 하긴 자신 있게 이것저것 약속할 수 있는 입장은 그러고 보니까 아니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결국 불필요한 어떤 개입 논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때 보도를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미리 이제 좀 소통을 해가지고 좀 쟁점을 정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어떤 신뢰의 결과로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안철수 위원장도 어쨌든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당을 좀 장악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석기를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그럼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제3지대나 제3정당 뭐 이런 거는 추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합당을 선택한 것이고 국민의힘과의 그런 어떤 결합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장은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이 언제나 좀 일정 정도 이상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일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3당의 어떤 후보로 또 제3지대 정치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져왔던 그런 후보로의 어떤 이 뭐랄까 이점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그동안 공헌을 해온 게 있습니다. 이 합당을 하는 결과로서 국민의힘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혁신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 그나마 이제 그동안 제3 후보로서의 가져왔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살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 발표하는 그 현장에 이제 돌아가는 걸 쭉 보니까 결국은 고용 승계와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 당직자들을 국민의힘 당직자로 그대로 다 옮겨주고 처우를 똑같이 해주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국민의당 쪽에서 지방선거나 총선을 노리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어떻게 다 집어넣느냐. 그다음에 이제 장관 후보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다음 어떤 인선에서 좀 넣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미묘하게 남아있는 문제 같은데 이게 해결 다 될까요? 이게 가장 실무적으로 이제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당직자 고용 승계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용 승계를 해주면 되는 문제이고 처우나 이런 것들은 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양당이 이해관계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처우나 또는 퇴직을 했을 경우에 이제 처우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잠복해 있는 어떤 갈등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서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보면 뭐 경선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금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지금 공직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는 게 국민의힘의 이 어떤 그 규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당 인사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원 여론조사, 그렇죠. 이 당원 투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종의 특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조사 100%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의 이제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그게 전략공천이 됐든 어떤 뭐 당협위원장이 조정이 됐든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배분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지 국민 여론조사를 100%로 적용해 준다라는 이 부분만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 후보자의 어떤 그 풀 안에 들어가는 인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그 합의 내용의 어떤 합리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이런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배려를 할 것인가, 어떤 차원에서 공동정부의 어떤 그런 의미를 살릴 것이냐에 있어서는 일단 장관 후보자 인선은 다 끝난 것이고 남은 부분이 뭐냐가 핵심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부 이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들, 예를 들면 차관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어떤 그 자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 가능하고 그 부분에서 공동정부의 의미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신뢰를 제고하는 어떤 그러한 행보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뭐 그러한 접근이 아마 있어야 되겠죠. 아까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 국민의힘에 기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나름대로 좀 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도 두 후보의 연대가 하나됨이 뭔가 조금 그래도 유리하게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으니까. 그러면 지방선거나 앞으로의 정부의 첫 국정 운영에서도 뭔가 이게 좀 힘이 보태질 것 같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는 뭐 없지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합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파국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네. 그게 이제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군다나 좀 의문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뒷받침해주면서 지금 밀어줘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무총리도 맡지 않겠다라고 했고 당직에 당장 뭐 도전하는 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방선거를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어떤 존재감을 뽐내는 뭐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야 이후에 어떤 자기의 대권 가도의 문제도 그렇고 시너지 효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대위원장도 지금 안 맞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마도 지방선거 국면 되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고른 인물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좀 선택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 과연 지방선거에 뭐 승리를 했다든지 또는 뭐 패배를 했다든지 이런 평가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기여라든가 역할이라는 게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긴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 봤을 때는 큰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관 인선 얘기를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뭐 온갖 공격의 화살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꺼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치명타가 됩니까? 보이콧을 하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표시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결국 이게 명분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뭐 명분이 서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청문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인지를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권한을 그냥 어떤 그러한 이유, 한동훈 후보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잘못된 인사이다. 이런 이유로 그냥 이제 이런 이유만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은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얘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민정배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YTN 라디오 얘기하다가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을 해서 이제 지금 일파만파인 건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정치적 해석의 배경이 지금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청문회를 개최를 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이제 말을 잘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어떤 검찰 수사에 관련된 논란 또는 채널A 사건 이런 데 있어서 그동안 검찰의 정당성 그리고 본인의 정당성을 굉장히 강변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에 다 받아치고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의 주가만 올라갈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벌써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함정이 벌써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보이콧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특혜를 아버지로서 보좌관 주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더라고요.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대 편입이나 병력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교육부 감사, 그다음에 병원 재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이제 국회 청문회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영 후보를 향했던 화살이 이제 당선인을 향하면서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이 중요하다고 지금 먼저 공격도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회견으로 해명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이 기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해명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려면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아하. 그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제공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러한 청탁이라든지 어떤 부정의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쳤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 비리라든지 뭐 모든 그러한 어떤 뭐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비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설명한 것만으로 이제 지금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것은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언론의 사설들이 이 정호영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기자회견을 이렇게 자청해서 좀 불충분한 해명을 한 것까지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비슷하다. 보수 언론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가 해명이 됐다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앞으로 뭐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배현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이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뭔가 나온다든지 또는 국회가 지정한 어떤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돼서 뭐 척추 협착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따로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뭔가 여러모로 찝찝한 국면들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늘 인사청문회 때 사실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럴 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땡큐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화살은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윤 후보한테로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한테는 공격 화살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뭔가를 찾았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를 건드리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를 건드리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일종의 뭐 총알바지 내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간 방패 아니냐 이 영어로 휴먼 실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상처를 입은 이 후보자인데 사퇴를 바로 시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끌고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관심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게 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개선되지 않을 때 사퇴를 시키거나 뭐 지명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이 경로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뭐 대응을 할 것이냐는 상당한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위법은 없었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해명의 어떤 중심에 놓여 있는 하나의 또 핵심 논리인 것이잖아요. 근데 위법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적임자를 지명하는 것이지 헌법자가 아닌 사람을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과거의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가 장관이 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고 그 근거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것만큼만 해라. 이제 이런 논리로 서로 부딪히는데 글쎄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인지 아니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또 힘을 결집시키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좀 피곤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뭐 인사 관련, 사회적 현상 관련해서 뭐 조국 전 장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한테 했던 것만큼 그렇게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은 이게 조국 시즌2 아니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똑같은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상당히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닌 것이고요. 오늘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같지 않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언론들이 대부분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깨고 싶어서 깨야 되겠기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국 전 장관이 뭐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해명을 제대로 하려면은 과거의 기록이나 근거들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수사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지금 그러한 근거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배제하고서라도 그런 얘기는 다 밀어놓고서라도 이 문제가 정호영 후보자 스스로 해명하는 그러한 근거들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어디 수사기관이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경찰이든 어디든 나서서 이 부분은 뭐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면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각각 이제 낙마 예정 후보자들의 이름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금 쭉 얘기한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이 이제 한덕수 후보자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을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누구를 낙마시키느냐 이것에 좀 쟁점이 모아지고 있고, 예.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국무총리가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결정적인 낙마 사유인가, 그것은 청문회에서 한번 또 따져봐야 될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주요 모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안 없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생긴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뭐 임명동의안 부결시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또 다른 길을 또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언론적으로 이 후보자들이 그 직위에 맞는 사람들이냐를 평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나 권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람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나 자질도 좀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네거티브만 계속 주장하다가 또 끝나버리면 그것도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한번 일단 다음 주에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부터 지켜봐야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입학 취소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입학 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로 해석됩니다. 가혹하다는 것이죠.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에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그런 사유가 있는지. 다만 효력 정지 결정이 입학을 취소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학 취소 처분의 옳고 그름은 행정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고 조 씨의 입학을 이달 초 취소했습니다. 조 씨와 부산대는 각각 소송 대리인들을 선임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는 도피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인들과 숙박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둘의 도피 과정에 함께한 조력자들은 이미 특정됐으며 이들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도주 넉 달, 공개 수배 17일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둘은 어떻게 잡힌 걸까?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이달 초 주변인의 수상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은혜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경기도에 있는 한 숙소 비용을 결제한 겁니다.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사흘째인 지난 2일 밤에서 3일 오전 사이였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차량을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해당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신용카드 소유자와 동행했던 지인들이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은 숙소에서 나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동호수를 파악하지 못해 이은혜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설득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취재진에게 자신들의 검거 장면이 공개될까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특정된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곡 살인 사건을 두고도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직접 살인 혐의 증거를 찾아냈다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면 경찰은 혐의를 밝히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살인 혐의를 먼저 적용해 송치했고 공개 수배된 두 사람을 검거한 것도 경찰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공방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검찰이 발끈하면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인천지검은 1년 2개월 동안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 측 자료에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없어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과거 낚시터에서 이은혜가 남편 윤 씨를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 하고 이후 계곡에서 윤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검찰이 새로 밝힌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은혜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입수하고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텔레그램 내역을 복원해 찾아냈다며 수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를 처음 적용한 건 경찰이라고 맞섰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라며 경찰이 단서를 못 찾았다는 검찰의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또 복어 독이나 낚시터 등 과거 살인 미수 혐의는 검찰이 새로 밝힌 게 맞지만 계곡 살인 혐의는 경찰이 먼저 밝혀내 송치한 것이라며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검거 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지검은 검경 합동검거팀이 잡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인천경찰청은 독자적으로 신용카드를 추적하고 CCTV를 확인해 은신처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 관심이 높은 개별 사건으로도 불똥이 튀면서 검경의 잘잘못을 따지는 여론도 가열된 상황. 검찰과 경찰의 협조보다는 무엇인가 반목과 갈등이 있으면 실상 법정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수완박 추진으로 자칫 일반 형사사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기관끼리 협조를 막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또 문 대통령은 김호수 총장을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박준 변호사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돼라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문 대통령 스타일이 또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또 잘 달래는 스타일이니까 만났겠죠. 그래서. 면담 요청을 하고 면담이 안 되니까 사표 쓰겠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정권 이양기입니다. 검찰총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이 사람이 사표가 수리돼도 문제인 거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발이 있는 상황도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예. 문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또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길게 이어지나 봐요.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어올 네, 정도니까. 뭐 얘기는 좀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면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결과가 나오는 대로 YTN이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얘기가 오갈까 참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검수완박이라는 뭐 별칭이 붙은 그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처리하는 거지 청와대에서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고 갖고 오면은 뭐 바로 거부권 행사해주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건 민주당의 시간 아닙니까? 자,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예. 비록 같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입법부는 국회에서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거고요. 대통령하고는 행정부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헌정사상 60여 차례 행사된 적도 있고요. 행사가 되면 3분의 2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하겠다.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같은 민주당으로 봐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예. 일단은 국회 통과된 이후에 그 대통령의 시간에서 뭐 거부권 행사하든 아니면 그때 통과시키든 그건 대통령이 그때 결정할 문제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혹시 되돌려 보내면 그걸 또 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렇죠. 또 그 다음 문제고 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김호수 총장 사의 표명 이후에 이제 고검장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검장들의 얘기하고 박범계 법무장관 얘기를 한번 쭉 같이 들어보죠. 학자나 시민단체 또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소위 검난이라는 게 있었죠.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좀 그런 바람도 있어요. 자,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뭐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그냥 사표 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어떤 얘기 오갔는지 혹시 흘러나오는 게 사표 있나요? 얘기는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사표 얘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고검장 대검의 검찰총장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돼 있는 그렇죠. 각급 고검의 검사장들이거든요. 근데 고검장은 또 위치가 또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이 사람들 중에 검찰총장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사실은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검찰이 봤을 때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이 고검장들이 그 책임을 또 좀 가지고 아마 자신들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이 지금 권한을 뺏는다는데 좋다고 고검장 중에 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고검장들 대부분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줘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뭐 6시간 반 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하고 그 반대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은 과연 이게 계속 민주당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반발할 것인가? 보면은 사실은 물론 검찰이라는 조직이 흔들리면은 결국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한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총사퇴 얘기거든요. 네. 뭐 이른바 고검장들, 또 지검장, 검사장들, 부장 검사급들, 평검사급도 있는데 내일 전국에 평검사회가 열린다고 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 평검사들까지 이제 옷을 벗는 거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건 자꾸 얘기를 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정권이 바뀌고 하면 옷을 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면 27기가 지금 됩니다.
27기하고 20기 사이에는 7기수가 지금 다 가버려야 되거든요. 뭐 지금 100% 연결시키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난 추미애 박범계 장관 쪽 사람이기도 했어라고 네. 하는 경우도 그런 분도 있겠고.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상 지금 좀 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좀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하다 보면은 공판 속물을 맡거나 연구관이 이제 되어서 검사로서 이제 그 직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가 이제 수사는 없고 소송 진행하고 공판 속물만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검사 지망생이 얼마나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기소만 한다고 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연수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검사하면 수사를 당연히 했던 그렇죠. 것인데 6대 수사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 검사 지망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마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입법은 하지 말고 예결산 심의만 하라 그러면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안 하려고 건데. 하겠죠. 권한이 많이 사라지니까요.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어떤 권한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막아설 수 있는지 민주당은 또 어떻게 밀고 갈지 거의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에서 안건조정위에 넣으면 90일간 연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안건조정위에 지금 무소속 야향재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못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에 가는 건데 굳이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데 필리버스터에 180석을 이제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데 180은 안 됩니다. 근데 회기를 이렇게 나눠서 해버리면 회기가 끝나면 그 다음 회기 때는 바로 자동 부의가 되거든요. 아마 국회에서 특히 지금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건의 인의를 받았던 부의장이나 그냥 잘라서 계속 그 회기를 열어버리면 사실은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여론에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통과를 만약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막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들 뭐 국민 사실 말을 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국민은 어떻게 보면 반반에서 뭐 약간씩 뭐 그렇죠. 엎치락뒤치락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도 국민 여론은 이 정도면은 좀 부담스러운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여론조사가 좀 말해도 달라요. 검수완박으로 갔을 때는 반대가 많고요. 검찰 개혁으로 가면 찬성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보면 결국 이 제목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돌아가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이제까지 왔는데 만약에 백을 한다든지 그만한다 하면 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검사장 임명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아마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 그 이후까지 해서 계속 이 안이 옥신각신하면서 끌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 대통령과 총장이 어떤 얘기를 나눴나부터 이제 보고 이제 풀어나가야 되겠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의 긴장감이 느슨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 종식은 아직 멀었다며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이 큰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다음 주부터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마스크 착용만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이 풀린 첫날, 정부는 과도한 안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돼 완전한 일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는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유행 감소 추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신규 환자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일주일 전에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68일 만에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걸 고려하더라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내 전체와 함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거리가 2m 이내일 때와 집회, 공연 등 사람이 밀집할 때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고령자라든지 미감염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조사에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긍정평가가 86%였던 점을 들어 정부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행정 조치였다고 국민들께서도 평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입니다. 정부는 이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고 다음 달 23일쯤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며 일상 회복 채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가 고공행진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변수가 작지 않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대형 항공기에 쌓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물탱크 차량과 26m 높이까지 오를 수 있는 작업대가 투입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을 맞아 동체와 날개, 엔진 내부를 세척하는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설레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을 찾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달라진 일상에 적응한 시민의 모습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고객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입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행 재개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제선 노선 증편 계획에 따라 대형 항공사들은 노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달 프랑스 파리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고 다음 달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주 12회에서 14회로 증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 일본 나고야와 미국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6월에는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행 운항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은 고객 맞이 준비에 분주하지만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소 33,800원에서 최대 256,100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소 35,400원에서 최대 197,900원으로 오릅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에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당분간 항공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잇따라 인상되면서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7%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도 있어 7%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없이 지난 14일 열린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자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420 내지 5.342% 수준으로 올라 작년 말과 비교해 0.27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3.532 내지 5.180% 금리가 적용돼 지난해 말과 비교해 0.46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해 3분기와 4분기 두 차례 추가 인상돼 연말에 2.0%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7%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 대출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많이 둔화된 상태에서 은행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대출금리가 7%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6조 4천억 원 늘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아온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서울시가 좁고 불편하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고품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주거 면적을 1.5배 넓히고 인테리어와 내장재도 고급화하는 등 주택 품질을 대폭 개선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국내 1호 영구 임대주택인 하계 5단지입니다. 주로 1, 2인 가구가 사는데 평수가 33제곱미터 10평 정도입니다. 겨울철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고 외풍도 잘 들어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곰팡이가 싫으면 아무리 닦아도 그 도로 곰팡이가 싫게 되고 누가 와서 봐도 청소도 않고 사는 집 같아요. 작고 불편하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임대주택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새로 짓는 임대주택 면적을 넓히기로 했는데 기존보다 1.5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신규 물량의 30% 이상을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형으로 짓습니다. 지금은 서울 내 임대주택의 90% 이상이 6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소형입니다. 2, 3인 가구와 4인 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배 가까이 평형을 늘리고 고급화해서 지금 현재 매우 불편을 겪고 계시는 좁은 주거 면적을 넓히겠습니다. 아일랜드 주방과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바닥재, 벽지 등도 고품질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민간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반려동물 공원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요 시장도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저소득층 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면적에 따른 임대료 책정이 아니라 소득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가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호수 검찰총장을 70분간 면담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민간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앱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부문별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숫자의 변화입니다. 활성 이용자라는 건 제가 어떤 앱을 3월 달에 100번을 들어가건 1000번을 들어가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몇 번을 들어가든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숫자입니다. 3월 들어서 여행, 교통앱 이용자가
5개월 만에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2월과 3월을 비교하면 지도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한 사람은 38만 명이 늘었고 대중교통 앱,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겁니다. 28만 명이 늘었고 여행사 앱을 들어온 사람이 18만 명 늘었고 항공사 앱은 11만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쯤에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들 야외 활동이나 여행 준비를 활발하게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증가폭이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음식 배달 앱은 1월 달에 2476, 2455, 2448 쭉쭉쭉 내려갑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게 2,500만이 넘었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이제 그런 비대면 서비스들은 특수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일상 회복이 반갑지만 방역 진료 차원에서는 걱정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의료 체계에서 일반 의료 체계로 코로나19 진료를 바꾸면 그러면 병원 수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치료비. 이 문제가 아직 정리가 덜 되고 있는 거죠. 국민안심병원들한테는 이미 관리료는 이제 그만 나간다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진료센터에 들어가던 대면진료 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미 통보가 다 됐습니다. 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7살의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19 환자들을 계속 돌보다가 감염돼서 지난주에 숨진 소식이 전해졌죠.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상이라든가 치료비, 수가, 가산점이 사라지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혹시 병원 의원에서 기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1급 감염병은 손실보상이 국가 책임이지만 2급으로 바꿨으니까 국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코로나19 환자는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데 수가는 오히려 일반 환자로 쭉 떨어지면 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다 일반 병상으로 바꿔서 코로나19 환자를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변이가 다시 번지면서 재유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돈을 들여서 코로나19 장비를 갖다 놓고 다시 전환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또 동네에 자그마한 의원들, 이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 환자는 감기 환자인지 독감 환자인지 코로나19 환자인지 애매한데 일단 진료를 해봐야 아니까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되기 십상이죠. 위험합니다. 계속 진료를 하다 보면 위험수당도 필요하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2년 넘게 우리가 겪으면서 병상 확보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코로나19가 다시 변이가 번지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대학병원은 좀 다릅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 열 체크하고 문진하고 입원 환자의 보호자한테 계속 PCR 검사를 지금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럴 때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왜 귀찮게 자꾸 따지느냐 그러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개인 방역도 힘써 주셔야 됩니다. 변상욱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발끈한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본격화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이어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에 맞춘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 등을 선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연일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도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훈련 기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명분을 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군사 정찰 위성이겠죠. 그건 김정은이 직접 지시도 했고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방한 첫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조율했는데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새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agreed on the need for a strong response to the destabilizing behavior we have seen from the DPRK. Each of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has violate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성김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직 인수위 등 새 정부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의 대북 공조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는 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관한 건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미사일이라는 평가인데요. 북한이 핵탄두 소형 경량화에 성공할 경우 전술핵 탑재도 가능해서 우리나라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최대 고도 25km에 비행거리 110km. 김일성 생일 110주년 다음 날인 지난 16일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낮고 짧게 날아갔습니다. 방사포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태양절 행사를 가치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함흥에 있는 발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번 발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명명했는데 우리 레이더망을 피해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저고도 비행을 하는 근거리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소형 경량화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전술핵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력 임무를 다각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핵탄두든 재래식 탄두든 예를 들면 생화학 탄두든 어떠한 탄두를 넣어도 운용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게 다각화라는 의미걸라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동향을 보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까지 완료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단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온 기시다 총리가 협의단을 직접 만날지도 주목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대선 후 이틀 만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당선인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できるだけ早く対面でもお会いしたいと、対話を行いたい、こういったことは、発言としてありました。私からもありましたし、先方からもありました。 두 사람의 통화 이후 한 달여 만에 파견되는 정책협의단은 새 정부 대일 정책의 밑그림을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멈춰선 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의단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협의단 당일 일정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일본 측은 보고 있습니다. 日本側として今回の韓国次期政権側による政策協議団の訪日の機会を捉え、新政権側としっかり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다 해결된 만큼 한국이 이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일본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는 마련됐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대화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총공세를 예고한 러시아군은 공세에 앞서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흑해 순양함 격침에 대한 보복 공격의 성격이 짙었지만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군사시설이 목표라지만 폭음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을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서둘러 달려온 구급대원들. 하지만 채 들것을 내려놓기도 전 다시 사방을 파고드는 굉음과 흔들림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몸을 숨깁니다. 도심 곳곳은 화염에 뒤덮이고 살려달라는 사람보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지금 딸의 주검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지켜봐 주는 게 전부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곤 하지만 목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공포입니다. Вывозим людей в мест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менее опасными. Ведь совсем безопасных районов в Харькове сейчас не осталось. 전쟁이 휩쓸고 지난 자리는 남은 게 거의 없지만 더 많은 희생을 예고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총공세는 이제 막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Бандаж треба. На животи. Здоров'я. Менше пишка. Госпіталь, давай. Да, осколочная, да. Здоровая ягодица. Да. Кровь течет с ноги. Баллон. Basta. Доброго ранку. Сідайте, будь ласка.
Радий всіх бачити. Денис Анатолійович, в нормальному режимі, в повному складі. Перший раз за довгий період. 대도시 봉쇄로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본격화하자 중국은 생산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제로 코로나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대표적 미국 기업 테슬라가 공장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3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도 조업 재개를 위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이 방역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업 재개를 독려하자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겁니다. 4月份部分工厂陆续停工，商纪集团将启动复工复产压力测试。 하지만 방역 지침이 워낙 까다로워 생산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침에는 직원들을 사실상 기숙사에 머물게 해 외부와 차단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문을 닫은 협력업체들이 많아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는 것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구 200여 개를 여전히 폐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从反映的情况来看，供应链问题重点难点主要集中在2个方面，一是物流运输受阻。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의 하루 감염자 수는 11일째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고강도 봉쇄에도 감염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도시 봉쇄를 무작정 계속할 수도 없어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진퇴양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오늘부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데요. 네, 돌아온 일상이 반갑지만 그만큼 소중한 일상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또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손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